안녕하세요. 냥의 주식 할기 구이현 CFA입니다. 오늘은 구독자가 요청해주신 MP 머티리얼즈 갖고 와봤습니다. 한번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MP 머티리얼스는 미국 내에서 희토류, 분리, 정제, 금속화, 자석 제조까지 이어지는 공급망을 직접 구축하려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재무제표는 일반 광산기업처럼 희토류 가격이 올랐는가, 얼마나 많이 팔았는가만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 MP 머티리얼스의 숫자들은 미국 내 NdPr 산화물과 영국 자석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어떤 자산이 먼저 쌓이고 어떤 비용이 선행되며 어떤 고객과 정부 자금이 먼저 들어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들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마운티패스의 업스트림 희토류 생산에서 인디펜던스 퍼실리티와 10X 퍼실리티 기반의 다운스트림 매그네틱스 구조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매출 믹스는 중극향 컨스트레이트 판매에서 NdPr 옥사이드, 메탈과 매그네틱스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손익계산서보다 재고, 계약부채, 캐펙스, 현금 흐름표가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MP 머티리얼스에서 가장 의미 있는 계정은 단순히 매출 채권이나 차입금이 아니라 PPA 수익, 재고자산, 계약부채, 유형자산, 캐펙스, 현금성 자산, 외부 조달 자본, 잠재 희석입니다. 26년 1분기 기준으로 PPA 인컴은 분기 매출의 약 46.6%, 총 재고는 분기 매출 원가 대비 약 320에서 330% 수준, 계약부채는 분기 매출의 약 145에서 550% 수준, 유형자산은 총 자산의 약 37에서 38% 수준이고, 캐펙스는 분기 매출의 85.4%, 현금 플러스 단기 투자는 총 자산의 약 45.3%였습니다. 이 숫자들은 서로 따로 움직이는 항목이 아니라 중국향 희토류 정강 판매 기업에서 미국 내 NdPr, 자석 공급망 기업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생긴 숫자입니다. 결국 지금 MP 머티리얼스의 재무제표는 완성된 수익성 기업의 숫자가 아니라 대규모 캐펙스와 운전 자본을 먼저 투입해 그 생산 능력이 미래 매출과 현금 흐름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검증받는 과정의 숫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숫자는 단순한 광산 손익이 아니라 사실상 미국 자석 공급망으로 건너가기 위해 지불하고 있는 비용에 더 가깝습니다. 결국 지금 MP 머티리얼스의 재무제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를 벌었는가가 아니라 미국 내 자석 공급망을 만들기 위해 어떤 비용과 자산이 먼저 쌓이고 있으며 그 선행 투자가 실제 생산성과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인지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봐야 할 것은 단순한 광산 손익이 아니라 이 회사의 숫자들이 어떻게 미국 자석 공급망으로 건너가는 비용을 보여주고 있는가입니다. MP 머티리얼스를 단순한 희토류 광산 기업으로 보면 2025년 매출 증가율 플러스 10.1%는 평범해 보이거든요. 그러나 매출의 속살을 뜯어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2024년까지 핵심이던 Rare Earth Concentrate 매출은 2024년 1억 4,436만 달러에서 2025년 4,199만 달러로 약 70.9% 감소했고요. NdPr 옥사이드 앤드 메탈 매출은 5,776만 달러에서 1억 1,513만 달러로 약 99.3%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매그네티스 부분이 2025년에 6,686만 달러의 매출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매출의 총액보다 중요한 게 매출의 몸통이 중국향 정광에서 NdPr 산화물, 금속과 미국 내 자석 전구체로 이동했다는 점입니다. 회사가 마운티패스와 인디펜던스 퍼실리티를 중심으로 머티리얼스와 매그네틱스 두 부분을 운영한다고 설명하는 이유도 바로 이 구조 전환 때문입니다. 이 전환은 2026년 1분기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2026년 1분기 매출은 9,065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49.1% 증가했는데, 그 안에서 NdPr 옥사이드 앤 메탈 매출은 7,114만 달러, 매그네틱스 매출은 2,108만 달러였습니다. 예전에 Rare Earth Concentrate 중심 매출이 사실상 빠지고 NdPr와 매그네틱스가 매출의 중심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2025년 7월 중국향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샹해 오프테이크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결정은 단기적으로 머티리얼스 부분 매출을 흔들어
힘들었지만 장기적으로 중국 전광 판매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내 전략 고객과 정부 지원 기반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매출 증가율 자체가 아니라 이 매출이 시장 가격에 노출된 원자재 매출인지 아니면 장기 계약, 전략 고객, 정부 가격 보호가 붙은 공급망 매출인지입니다. 이 지점에서 PPA가 등장합니다. 다우와 Price Protection Agreement는 NdPr 제품에 대해 키로당 $110 가격 하한을 제공하고 시장 가격이 그보다 낮으면 다우가 차익을 보전해주는 구조입니다. 10X Facility가 완전 가동된 이후 NdPr 가격이 기준선을 넘으면 회사가 초과분의 일부를 다우에 지급하는 구조도 붙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 보조금이 아니라 MP Materials의 손익 구조를 원자재 가격 사이클에서 일정 부분 떼어내는 장치입니다. 2025년 PPA 인컴은 $5,102만, 매출 대비 22.7%였고요. 2026년 1분기에는 $4,227만, 매출 대비 46.6%였습니다. 이 숫자는 손익계산서의 개선을 설명하지만 동시에 냉정한 질문도 만드는데요. 즉, MP Materials의 이익 개선은 얼마나 실제 고객 수요와 생산성에서 나온 것이고 얼마나 PPA라는 가격 안정장치에서 나온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매출이 아니라 PPA를 걷어냈을 때의 원가율과 고정비, 흡수력입니다. 2025년 MP Materials의 손익계산서는 겉으로 보면 여전히 적자입니다. 매출은 $2억 2,444만, 영업 손실은 $1억 4,937만 였으므로 영업 손실률은 약 마이너스 66.6%입니다. 2024년 영업 손실률 마이너스 83.1%보다는 좋아졌지만 절대적으로는 아직 완성된 수익성 기업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PPA 인컴 $5,102만 없었다면 2025년 영업 손실은 약 $2억 39만 수준으로 확대되고 매출 대비 영업 손실률은 약 마이너스 89.3%까지 악화된다는 점입니다. 즉 2025년의 손익 개선은 생산성 개선도 있지만 손익의 바닥을 PPA가 강하게 받친 효과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이 숫자가 불러내는 질문은 결국 원가가 진짜 낮아지고 있는가 아니면 PPA가 손익의 빈틈을 메우고 있는가입니다. 원가 쪽을 보면 아직 답은 혼합적입니다. 2025년 매출 원가의 성격의 Cost of Sales excluding DDA는 $1억 9,279만 로 매출 대비 85.9%였습니다. 2024년 94.5%보다는 좋아졌지만 여전히 매출 대부분이 현금성 제조 원가로 소분해둔 구조입니다. 여기에 감가상각, 고갈, 상각비는 $8,927만, 매출 대비 39.8%였고 판관비는 $1억 1,207만, 매출 대비 49.9%였습니다. 회사가 신생 매그네틱스 사업을 키우는 과정에서 고정비와 설비비가 먼저 올라오고 매출은 뒤따라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PPA가 원자재 가격의 바닥을 받쳐도 설비가 충분히 가동되지 않으면 감가상각과 인건비가 영업 손실을 계속 압박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가격 안정이 아니라 가동률과 생산량이 고정비를 얼마나 빨리 흡수하느냐입니다. 2026년 1분기에는 이 고정비 흡수의 초기 신호가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9.1% 증가했고요. 영업 손실률은 마이너스 57.2%에서 마이너스 26.6%로 개선되었습니다. 순손실률도 마이너스 37.2%에서 마이너스 8.8%로 축소되었고요. 그러나 같은 기간 Cost of Sales excluding DDA는 52% 증가해 매출 증가율을 소폭 웃돌았고 DDA도 50.3% 증가했습니다. SG&A, 즉 판관비는 매출 증가율보다 낮은 39.2% 증가였지만 회사는 2026년 1분기 SG&A 증가의 주된 이유가 다운스트림 익스펜션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 증가였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비용 악화라기보다 선장 선투자 성격이 강하지만 선투자가 계속 정당화되려면 매그네티스 매출이 더 빠르게 커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결국 재고와 계약 부채가 실제 매출 전환을 얼마나 뒷받침하는지를 보게 만듭니다. 세그먼트 어저스트 EBITDA를 보면 시장이 이 회사를 왜 포기하지 않는지 이해됩니다. 매그네틱스 부분은
2025년 2,645만 달러 흑자였습니다. 2026년 1분기에는 머티리얼스가 3,673만 달러, 매그네티스가 959만 달러의 세그먼트 어저스트 에비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매그네티스의 매출 대비 어저스트 에비타가 약 45.5%로 보일 만큼 좋아졌습니다. 다만 이 지표는 회사가 내부 성과 평가에 쓰는 핵심 수익성 지표이고 감가상각, 상각비와 주식 보상 비용 등을 제외합니다. 따라서 이 숫자는 사업 단위의 기초 체력을 보여주지만 주주에게 남는 최종 이익과 현금 흐름을 그대로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익 계산의 다음 검증 지점은 손익 계산서가 아니라 운전 자본과 영업 현금 흐름입니다. CK, 즉 2025년 말 MP 머티리얼스를 볼 때 재고는 이미 단순한 유동자산이 아니었습니다. 2025년 말 총 재고는 약 2억 5,210만 달러로 매출 대비로는 112%를 넘었고요. 매출 원가 기준으로도 상당히 무거운 수준이었습니다. 이 재고가 안 팔린 완제품인지 아니면 중국향 전광 판매를 중단하고 NdPr, 산화물, 금속, 자석, 전구체로 넘어가기 위해 쌓아둔 생산 준비 자산인지 헷갈린 재고 자산이었습니다. 2026년 1분기 CQ는 이 질문에 대해 완전히 안전하다는 답을 주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재고의 성격이 단순 판매 부진보다는 전환기 생산 준비에 가깝다는 쪽으로 조금 더 힘을 실어줍니다. 2026년 1분기 말 총 재고는 2억 6,565만 달러로 2025년 말 대비 약 5.4% 증가했지만 완제품은 3,962만 달러에서 3,339만 달러로 줄었고 비유동 재고는 8,054만 달러에서 9,645만 달러로 늘었습니다. 총 재고는 늘었지만 그 증가가 완제품 적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스탁파일과 생산 준비 성격의 비유동 재고에서 더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2026년 1분기 Cost of Sales excluding DDA는 7,425만 달러였고 총 재고 2억 6,565만 달러는 2분기 매출 원가의 약 358%입니다. 분기 매출 원가를 단순 연환산하면 재고 나누기 연환산 매출 원가는 약 89%이고 평균 총 재고 기준 재고 회전일수는 약 318일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제가 분석했을 때의 10K 연간 보고서에서는 이미 매출보다 재고와 생산 준비 자산이 먼저 커지는 회사라고 봤던 구조가 이번 분기 보고서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변화는 2025년 말에는 재고 증가 자체가 큰 부담으로 보였다면 2026년 1분기에는 완제품 비중이 낮아지고 비유동 스탁파일이 늘면서 이 재고가 매그네틱스와 NdPr 생산 전환을 위한 재료 성격을 더 강하게 띠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지만 동시에 이 재고가 매출로 바뀌는 속도가 늦어지면 손익계산서보다 현금 흐름표에서 먼저 부담으로 드러납니다. 그 현금 흐름 부담을 완충해주는 항목이 연간 보고서 10K에서는 계약 부채였습니다. 2025년 말 계약 부채는 약 1억 5,819만 달러로 매출 대비 70%를 넘었고요. 이는 GM, 애플 같은 고객이 미래 제품을 받기 위해 먼저 자금을 넣은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 1분기 말 계약 부채는 약 1억 3,991만 달러로 2025년 말보다 약 11.6% 줄었습니다. 이 감소는 부정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되는데요. 1분기 중 계약 부채 신규 증가액은 280만 달러 수준이었고 계약 부채에서 인식된 매출은 2,108만 달러였습니다. 즉 고객 선급금이 줄어든 이유는 회사가 그 의무를 실제 매그네틱스 매출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GM 선급금 총 1억 5천만 달러 중 이미 8,790만 달러를 매출로 인식했고 남은 6,210만 달러는 1년 내에 수행될 의무로 남아 있습니다. 26년 1분기 매출의 9,064만 달러를 기억하면은 6,210만 달러는 1분기 채 되지 않는 매출액의 규모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계약 부채가 매출로 전환되는 바로 그 지점에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고객 선급금이 매출로 바뀌는 건 좋지만 신규 선급금이 같은 속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계약 부채는 미래 매출 가식성의 저장고가 아니라 소진되는 잔고가 됩니다. 애플 쪽 누적 선급금 7,200만 달러와 다우 관련 장기 구조가 남아있어 아직 선행 지표가 꺼졌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2026년 1분기만 놓고 보면 계약 부채는 늘어난 것이 아니라 줄었고 매출 인식 속도가 신규 유입보다 빨랐습니다. 그래서 최근 분기 보고서 CQ가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연간 보고서 10K에서 봤던 계약 부채의 긍정성은 실제 매출 전환으로 확인됐지만
앞으로는 계약 부채가 계속 보충되는지가 미래 매출 가식성의 핵심 검증 포인트가 됩니다. 계약 부채가 2026년 1분기 말에 줄었다는 것은 앞에서 본 것처럼 고객 선급금이 실제 매출로 전환되기 시작했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선급금이 매출로 풀리면 회사 입장에서는 미래의 매출 가시성이나 왕충제가 일부 소진된다는 동시에 그 매출을 만들기 위해 이미 쌓아둔 재고와 설비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돌아가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2025년 연간 보고서에서는 재고 증가와 계약 부채 증가가 함께 나타나면서 고객이 먼저 돈을 넣고 회사가 생산 능력 전환을 준비하는 구조가 보였습니다. 2026년 1분기 CQ에서는 그 구조가 한 단계 진행되어 계약 부채는 줄고 매출은 올라왔으며 영업 현금 흐름은 거의 손익분기 근처까지 개선되었습니다. 회사는 2026년 1분기 영업 활동 현금 유출이 전년 동기 대비 6,130만 달러 감소했고 그 배경으로 제품 판매 증가, 2025년 4분기 PPA 인컴과 관련해 다우로부터 받은 5,100만 달러 현금, 45X 크레딧 관련 1,900만 달러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이 숫자는 겉으로 보면 매우 긍정적입니다. 2025년에는 재고 증가, 기타 수취채권 증가, 법인세, 수취채권 증가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크게 흡수했지만 2026년 1분기에는 영업 현금 흐름의 출혈이 거의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개선을 곧바로 사업 자체가 현금을 만들기 시작했다로 읽으면 조금 빠릅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 개선에는 제품 판매 증가도 있었지만 2025년 4분기 인식했던 PPA 인컴의 현금 수치와 45X 크레딧 수치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CQ 최근 분기 보고서에서 확인된 것은 운전자본 부담이 완화되고 있다는 긍정 신호이지 아직 반복적인 내부 현금 창출 구조가 완성됐다는 결론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개선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곧바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불러냅니다. 현금이 영업에서 덜 새기 시작했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그 현금이 CapEx를 감당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 질문에서 CQ는 아직 냉정합니다. 2026년 1분기 투자활동 현금 유출은 전년 동기 2억 4,410만 달러 증가했고 그중 단기 투자 증가 효과가 컸지만 유형자산 취득도 전년 동기 대비 4,690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이 유형자산 취득 증가가 Heavy Rare Earth Element 분리시설, Independence Facility 확장, 10S Facility 초기 구매와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연간 보고서에서 봤던 재고와 계약 부채가 생산 전환을 준비한다는 흐름은 CQ에서 설비 투자가 실제로 더 빠르게 집행되고 있다는 숫자로 이어진 것입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좋아진 건 분명하지만 CapEx가 그보다 훨씬 큰 속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현금 흐름 싸움은 운전 자본에서 끝나지 않고 설비 투자 회수력으로 넘어갑니다. 이 CapEx가 단순한 유지 보수 비용이 아니라는 점도 10Q에서 더 강해졌습니다. 회사는 2026년 2월 Nurse Lake, 텍사스에 10X 퍼실리티 부지를 선정했고 2026년 4월 약 8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토지 매입을 마쳤습니다. 10K에서 이미 인디펜던스와 10X 퍼실리티를 통해 미국 내 자석 생산 능력을 확대하겠다는 그림이 있었는데 10Q에서는 그 그림이 말이 아니라 실제 토지 매입과 설비 투자 증가로 재무제표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CapEx의 방향성이 아니라 CapEx의 속도입니다. 투자 집행 속도가 빠른데 매그네틱스 매출과 NDPR 매출의 전환 속도가 그보다 늦으면 지금의 유형자산 증가는 성장 자산이 아니라 감가상각을 앞당기는 고정비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핵심 숫자는 더 이상 계약 부채 잔액 하나가 아니라 CapEx 나누기 매출, 유형자산 나누기 총자산, 감가상각, 상각비 나누기 매출, 매그네티스 매출 증가율, 세그먼트 어저스트 에비타가 한 줄로 이어지는지입니다. 이 연결고리에서 2026년 1분기 매그네티스는 중요한 단서를 줍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매그네티스 매출은 2,108만 달러까지 올라왔고 세그먼트 어저스트 에비타도 매출 대비 높은 수준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CapEx가 어느 정도 매출로 연결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매출은 아직 GM 선급급 기반의 매그네티스 프리커서럴 제품 매출 성격이 강하고 아까 봤듯이 회사도 GM에 대해 남은 프리커서 제품 의무가 6,210만 달러를 1년 안에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CQ에서 매그네티스는 생산이 가능하다는 초기 증거를 보여줬지만 반복적으로 고객을 넓혀 완제품 자석 매출을 만들 수 있다는 최종 증명까지는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앞에서 줄어든 계약 부채는 매출 전환의 증거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완제품 자석 매출과 신규 선급금이 다시 채워져야 한다는 압력으로 바뀝니다.
이게 바로 캐즘의 본질입니다. MP Materials는 기술 스토리만 있는 기업이 아니라 실제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PPA와 GM, 애플, 다우 구조가 재무제표에 찍히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렇지만 대량 생산 기업처럼 CapEx가 안정적으로 매출과 현금 흐름으로 회수되는 단계는 아닙니다. 2026년 1분기에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개선되었고 매그네티스 매출이 올라왔고 계약 부채가 실제 매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같은 CQ에서 유형자산 취득이 늘었고 10X 퍼실리티 관련 초기 구매가 시작되었고 PPA, 45X 크레딧 같은 제도적 현금 유입이 영업 현금 흐름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숫자는 현금 흐름이 좋아졌으니 완전하다가 아니라 영업적 출혈이 줄어든 만큼 CapEx 회수 검증이 더 중요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말 MP Materials는 현금성 자산과 단기 투자를 합쳐 약 17억 달러를 보유했고 장기 부채와 장비 노트 원금은 약 11억 달러였으며 이 중 7,250만 달러가 유동성 부채로 분류되었습니다. 회사도 유동성 설명에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뿐 아니라 장기 부채 발행, 보통주 공모, 2025년 7월 다우 거래의 시리즈 A 프리퍼럴 스탁 발행이 주요 유동성 원천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이 말은 현금이 충분하다는 의미와 동시에 그 현금이 아직 순수 영업에서 축적된 돈만은 아니라는 의미를 함께 갖습니다. 제가 분석을 했던 연간 보고서 10K에서는 현금은 강하지만 출처는 외부 조달과 전략 자본이라는 해석이 10Q에서도 여전히 그대로 유지된 것입니다. 이 현금 안전판은 분명히 큰 장점입니다. 2026년 1분기부터 10X 퍼슬러리, 인디펜던스 확장, 헤비 레어 얼스 분리 시설, 초로 알칼리 재가동, 리사이클링 캐퍼빌리티스 같은 프로젝트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런 프로젝트는 영업 현금 흐름이 조금 좋아졌다고 곧바로 자체 조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회사는 2026년에 정부 보조금 수치분을 차감한 기준으로도 5억에서 6억 달러의 캐피탈 코스트를 예상한다고 설명합니다. 1분기 매출이 9,065만 달러이고 1분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아직 소폭 음수인 회사를 기준으로 보면 이 5억에서 6억 달러는 단순한 성장 투자가 아니라 재무제표 전체를 지배하는 투자 사이클입니다. 따라서 현금이 두껍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이 현금은 주주 환원을 위한 잉여 현금이라기보다 대규모 설비 투자와 계약 수행의 시간을 벌어주는 방어막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그 방어막의 성격은 애플 선급금에서 드러났는데 애플 관련 누적 선급금 7,200만 달러는 2026년 1분기 말 비유동 디퍼럴 레버뉴로 분류되었었고 회사는 관련 수행과 2027년 하반기보다 이른 시점에는 시작되지 않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선급금 수치와 제품 통제 이전 사이의 시간 차이가 길기 때문에 중요한 금융 요소를 인식하고 이를 이자 비용으로 accrete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회계적 신호입니다. 애플 선급금은 미래 수익 가시성을 높여주지만 동시에 회사가 오랜 기간 동안 자금을 먼저 받고 나중에 제품을 제공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즉 계약 부채는 단순한 성장 신호가 아니라 미래 생산 능력, 품질, 납기, 금융 비용이 함께 붙은 수행 의무입니다. 그래서 계약 부채가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만 보면 부족하고 그 계약 부채가 언제 매출로 전환되며 그 사이에 어떤 비용이 붙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부채와 희석도 다시 연결됩니다. 2026년 노트스는 2026년 4월 1일 만기였고 2026년 1월 1일부터 만기 직전 영업일까지 보유자 선택에 따라 전환 가능해졌으며 회사는 전환 시 원금 1,000달러까지는 현금으로 초과 전환 가치는 주식으로 결제하는 방식을 고정했습니다. 이 구조는 단기 유동성 측면에서는 현금이 필요하고 주가가 전환 가치를 만들면 주식 희석도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다우 거래에서 발행된 시리즈 A 프리퍼럴 스탁과 워런트까지 고려하면 MP Materials의 자본 구조는 단순 차입금 위험보다 전략 자본이 제공한 시간과 그 대가로 생기는 희석 가능성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금이 많다는 사실은 투자 결론의 끝이 아닙니다. 현금이 많아도 그 현금이 CapEx와 운전자본, 선급금 수행 의무, 전환증권, 인력 확충에 쓰이는 구조라면 현금은 주주 가치를 즉시 높이는 잉여 자산이 아니라 사업 모델 검증을 위한 연료입니다. 회사는 10K에서 인디펜던스와 10X 퍼실리티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에 수백 명의 추가 직원을 채용하고 10X 퍼실리티가 풀 캐퍼시티에 도달하면 약 1,500명 수준의 헤드 카운트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인력 확충은 2026년 1분기 SG&A 증가와도 연결됩니다. 결국 설비 투자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 전문 서비스 비용, 공정 앙정화 비용, 금융 비용이 함께 올라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현금 안정성을 얼마나 많이 들고 있느냐보다 그 현금이 매출 총이익률과 OCF를 키우는 데 쓰이고 있는지 아니면 손익분기 전에 고정비를 버티는 데 소모되고 있는지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단에서 2026년 1분기 텐큐는 아직 중립보다 약간 긍정에 가깝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추력이 크게 줄었고 매그네틱스 매출이 커졌고 PPA와 45X 크레딧이 현금 흐름을 보완했습니다. 다만 PPA, 45X, 선급금, 전략 자본은 모두 이 회사가 미국 공급망 정책의 수혜를 받고 있다는 증거인 동시에 아직 시장 판매와 자체 원가 경쟁력만으로 완성된 현금 창출 기업은 아니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금은 강하지만 현금의 질은 아직 검증 중입니다. 이 검증은 결국 결론에서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MP Materials는 정책과 고객 선급금으로 시간을 산 기업인가? 아니면 그 시간을 이용해 미국 자석 공급망의 병목을 실제 수익성으로 바꾸는 기업인가? 입니다. 앞에서 이온 숫자를 하나로 묶으면 10K에서는 중국향 Rare Earth Concentrate 중식 기업에서 NdPr 옥사이드 메탈과 매그네티스 중심의 미국 자석 공급망 기업으로 이동하는 큰 방향이 보였습니다. 10Q에서는 그 방향이 더 선명해졌고 Rare Earth Concentrate 매출은 사실상 빠지고 NdPr와 매그네티스가 매출의 중심으로 올라왔으며 PPA 인컴은 Materials의 손익의 하방을 강하게 받쳤습니다. 계약 부채는 줄었지만 그것은 단순한 악화가 아니라 GM 선급금이 실제 매그네티스 매출로 전환되는 과정이었고 재고는 완제품 적체보다 스탁 파일, 생산 준비 자산 성격을 더 강하게 보였습니다. 이 흐름만 놓고 보면 텐큐는 사업 전환이 말뿐이 아니었다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숫자가 같은 방향을 말하는 데 있습니다. 매출 믹스는 바뀌었고 매그네티스 매출과 세그먼트 어저스트 에비타를 동시에 키웠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PPA는 히토류 가격 하락 구간에서도 NdPr 제품의 손익 바닥을 만들어줬고 45X 크레딧과 정부 고객 선급금 구조는 미국 내 공급망 기업으로서의 정책적, 전략적 위치를 재무제표 안에 실제로 새겼습니다. 현금 플러스 단기 투자도 17억 달러 수준으로 두껍기 때문에 단기 유동성 부족으로 성장 프로젝트가 바로 멈출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2026년 1분기까지 확인된 MP Materials의 긍정 포인트는 단순히 히토류 가격이 오르면 좋다가 아니라 중국향 정광 의존을 줄이고 미국 내 NdPr 자석 공급망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매출, 계약부채, 재고, 캐펙스, 현금 흐름에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냉정하게 봐야 할 지점도 같은 숫자 안에 들어있습니다. PPA 인컴이 2026년 1분기 매출의 거의 절반에 해당한다는 것은 손익 개선의 상당 부분이 아직 가격 보호 구조에 기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재고는 완제품 적체가 아니라는 해석이 강해졌지만 매출 원가 대비로는 여전히 매우 큽니다. 계약 부채는 매출 전환으로 줄었지만 신규 선급금이 같은 속도로 보충되지 않으면 미래 매출 가식성은 소진되는 장고가 됩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좋아졌지만 PPA 현금 수치와 45X 크레딧이 함께 작용했고 캐펙스는 여전히 회사의 가장 큰 현금 사용처입니다. 2026년 한 해 예상 캐피탈 코스트 5억에서 6억 달러를 감안하면 1분기 영업활동 현금 흐름 개선만으로는 아직 내부 자금 기반 성장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험 요인은 약해진 것이 아니라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10K에서는 운전 자본과 전환 초기 손익이 핵심 부담이었다면 10Q에서는 캐펙스 생산성, PPA 의존도, 계약 부채 보충, 잠재 희석이 더 정밀하게 봐야 할 부담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기업의 가장 정확한 위치는 정책, 고객, 자본 시장이 먼저 시간을 사준 공급망 전환 기업입니다. 이 표현이 중요한 이유는 MP Materials 재무제표가 일반 제조업처럼 순이익 증가, 이익 잉여금 축적, 영업활동 현금 흐름 증가, 내부 자금 캐펙스, ROE 개선의 왕성인 유프를 아직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PPA, F, GM 선급금, 다우 거래, 보통주 발행, 시리스 A, 프리퍼럴 스탁, 현금성 자산이 먼저 있고 그 자금이 재고와 유형 자산과 인력으로 들어가며 그 결과가 매그네티스 매출과 NdPr 매출로 올라오는 중입니다. 이 순서가 성공하면 외부 조달 자본 희석이 아니라 공급망 병목을 선점하기 위한 레버리지로 재해석됩니다. 이 순서가 실패하면 같은 외부 자본은 고정비와 감가상각을 키운 희석 자본으로 남습니다. 재무제표의 분석의 끝에서 봐야 할 핵심은 그래서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검증의 위치입니다. 2026년 1분기 텐큐는 투자 포인트를 약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출 믹스 전환, 매그네티스 성장, 영업 현금 흐름 개선, PPA 효과, 전략 고객 기반이라는 측면에서는 10K의 긍정 가설을 강화했습니다. 다만 이 강화는 아직 최종 승리가 아니라 더 큰 캐펙스 검증 단계로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진짜 변곡점은 PPA를 제외해도 머티리얼스 원가율이 내려가고 매그네티스가 GM 프리커서 잔여 매출을 넘어 피니시드 매그넷과
추가 고객 매출을 만들고 계약 부채가 소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 고객 선급금으로 보충되고 재고 회전 일수가 내려가며 CapEx가 OCF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세그먼트 EBITDA를 동시에 키우는 순간에 옵니다. 이미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공급망 지위를 재무제표로 증명해가는 회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산업 분석 관점에서 더 깊게 보면 MP 멀티리얼스의 핵심은 히토류 가격 사이클보다 미국 내 자석 공급망의 변동 가치입니다. 히토류 광산은 원자재 가격이 흔들리지만 NdPr 분리, 금속화, 자석, 제조까지 연결된 공급망은 고객의 조달 안정성과 국가 안보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PPA, 45X 크레딧, 다우, 애플, GM은 단순한 보조장치가 아니라 미국이 중국 중심 히토류 밸류체인을 내부화하는 과정에서 MP 멀티리얼스가 차지하는 위치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다만 국가 전략 사업이라고 해서 모든 CapEx가 좋은 CapEx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CapEx는 재고를 매출로 바꾸고 매출을 현금으로 바꾸고 현금을 다시 내부 투자로 돌리면서 희석 없이 성장하게 만듭니다. MP 멀티리얼스는 그 첫 단계를 통과하고 있지만 마지막 단계까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땡큐 최근 분기 보고서를 반영한 결론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강화됐습니다. 그러나 투자 판단은 아직 조건부입니다. 강화된 이유는 10K 연간 보고서에서 봤던 사업 전환이 땡큐에서 매출 믹스, 매그네티스 성장, 계약 부채 매출 전환, 영업활동 현금 흐름 개선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조건부인 이유는 PPA 의존도, CapEx 규모, 계약 부채 보충 여부, 잠재 희석, 피니시드 매그넷 양산 검증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를 공부할 때는 주가보다 먼저 PPA 제외 원가율, 매그네티스 반복 매출, 계약 부채 신규 유입, CapEx 나누기 매출, FCF 전환을 한 묶음으로 추적해야 합니다. 이 5개가 동시에 좋아지면 MP 멀티리얼스는 히토류 테마주가 아니라 미국 자석 공급망의 핵심 제조 플랫폼으로 재평가될 수 있고 이 중 하나로 계속 어긋나면 강한 스토리와 두꺼운 현금을 가진 고 CapEx 전환 기업에 머물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구독자가 요청해주신 MP 멀티리얼스 분석을 마쳐봤습니다. 이 영상 마지막에 제가 4페이지로 간단하게 MP 멀티리얼스 분석 결과를 인포그래프로 정리한 걸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것까지 보고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또 이렇게 쇼츠로 랜덤을 돌려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양의 주식 할기 구현 CFA였습니다. 감사합니다.